빌라를 사면 안 된다. 아파트를 사야지.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점에 사고 싶어.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사고 싶어. 이게 자기 모순이죠. 왜? 자본주의는 절대 평가가 아니다. 빌라가 돈이 안 된다라고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 매매가를 나중에 전세 금액이 뛰어넘지 않은 빌라가 없어요.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을 자책하지 마시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마인드야. 마인드가 안 되는 분은 죽어 죽게 해도 그릇에 담은 물에 못 만나. 가진 돈이 없더라도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인드는. 가난에 벗어나는 무리. 고집을 올바른 방향으로 펴라. 안녕하세요.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또 아파트 시장 지금 큰 변수가 생긴 것도 없고 해서 좀 색다른 주제 빌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제목은 매수용 빌라, 그러니까 사도 되는 빌라, 그 다음에 매도용 빌라, 가급적 파는 게 좋은 빌라 이런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빌라를 사면 안 된다. 아파트를 사야지. 누가 모릅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가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약간 무언가를 미리 이루신 분들의 그 잘난 척? 그 잘난 척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세요. 우리 후발 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시거든요. 집을 좀 일찍 산 거랑 좀 늦게 사러 오는 거랑 큰 대수라고 좀 일찍 사신 분들이 잘난 척 하는 말이죠.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를 왜 사냐.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샀던 빌라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돌아보면은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당시에 이제 빌라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운 좋게 개발지가 발표가 돼서 지정이 되고 팔고 또 다시 옆 동네에 사니까 또 개발지가 지정이 되고 막 오르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았고 그 투자가 어떤 시드머니 격이 됐고, 당시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멋있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은 그 첫걸음이 저한테는 정말 귀한 시작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거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좀 집을 사겠다.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가족들이 봐도 빌라를 산다고 하니까 펄쩍 뛰죠. 그리고 약간 응원해주지 않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돈을 저한테 이렇게 장롱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마른 그 만원권 다발을 제가 한 3다발인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무줄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한번 해보라 라고 응원을 해 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계신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그 고무줄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고무줄이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집을 처음 산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신 분이 저희 친할머니세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당시에 그렇게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사러 다니는데, 애는 어리죠. 돈도 없죠. 부동산에서
호의적일 리가 없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돈으로, 아무리 그 옛날이라고 해도 그런 돈으로 서울 시내 빌라 못 샀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방식은 그 선대출을 아주 약간 살얼음처럼 선대출을 딱 깔고 전세를 딱 들어오니까 당시에 뭐뭐 하니까 아무튼 한 500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500이 안 들어갔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이 부모님의 지원으로 바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고, 당연히 행복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없이 저 지하 5층부터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 지하 세계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우리가 최선이란 말과 차선이란 말을 쓰는데, 그 최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돈이 100억 있는 사람에게는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사는 게 최선이 될 리가 없고요. 돈이 10억 있는 사람에게 1억 원짜리 부동산에 사는 게 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최선의 개념은 주관적인 거예요. 다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오늘도 여러분을 상담하고, 요새 상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최선과 차선, 그러니까 최선책과 차선책, 이거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제가 사람 입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뉘냐면 무리를 하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무리,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무리를 다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최선책을 택할 수 없습니다. 돈이 정말 많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리를 한 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당연하겠죠. 따라서 나는 무리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나는 최선책을 원해. 자, 이런 분들을 뭐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니까 힘들죠. 왜냐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막 떨어질 때요. 우리 2011년도, 2012년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막 떨어져. 계속 빠져. 주장창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저점에 사고 싶어. 그런데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사고 싶어. 이렇게 악재성 뉴스 보도가 신문에 도배되는 시기 말고 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분위기 전환될 때, 근데 저점을 더 잡고 싶어요. 이게 자기 모순이죠. 왜? 여러분, 저점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주식 해보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저점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닥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가장 동트기 직접 어둡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트기 시작하면 끝나요. 저점 끝나요. 바닥이 어딨어. 이런 모순적인 분들이 많이 만나요. 근데 대중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모순을 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 누구랑 얘기하면은 똑같은 입장으로 묻고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야,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무슨 빌라를 사. 이것은 가진 자의 허세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에게 단돈 1,000만 원도 지원 못 받는 분들은 어쩌라고. 뭐 나이 60대 때까지 나이 지금 젊은 분들이 나이 60대 가지고 월급만 모아가지고 퍽이나 서울에 아파트 사겠습니다. 그럼 평생 못할 것을 어떻게 이루라는 얘기입니까? 로또 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되지도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좀 운 좋게 그 재개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저한테는 되게 그 중요한 개념이 됐던 것 같고, 빌라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지식이 입지 분석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경험치가 있으면 되게 유리하세요. 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개념 없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개념 없이, 노후주택가 정비에 대한 개념 없이 빌라를 사서 돈을 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매수용 빌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매도용 빌라, 팔아야 되는 거 또는 사서는 안 되는 거. 물론 뭐 이게 100% 이 원칙대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한남 뉴타운에 대지 지분 7평짜리 빌라 뭐 13억 5천, 14억에 나오죠. 5구역도 아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나오죠. 평당 2억이죠. 저거 매매가 5천만 원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얘기입니다. 그럼 몇 배가 뛴 거예요. 몇 배가.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하는 그런 정석된 투자, 화려한 매수, 서울의 아파트, 최소한 영등포급 이상은 봐야지, 이러한 금수저 분들을 위한 얘기가 오늘 아니고요. 훨씬 더 여건이 안 좋거나 또는 뭐 자제분들에게 뭐 소자본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뭐 부모님들, 뭐 많은 거 갖고 계시진 않지만은 증여세 조금 낼 수 있는, 약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뭐 자녀분에게 뭘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자녀분이 보통 오시는 분들 보면은 20대 후반 정도 자녀가 나이가 차면은 많이 오세요. 왜냐면은 만 30세가 되면은 세대분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쯤의 연령대에 두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 부모님도 뭐가 많은데 또 애들 앞은 아직 없는데 애들 앞으로 뭘 해주고 싶다. 뭐 큰 것보다는 뭐 조그만 거 해주고 싶다. 그래요. 사실 그분들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속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택했다는 말의 뜻은 자본주의는 절대 평가가 아니다. 당신이 돈을 얼마까지 모으는 것을 통과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절대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등수가 몇 등 밑으로 떨어지면은 고통받기 시작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도 재테크를 하지 않고 모두 다가 근로소득으로만 이 재산을 축적해 간다면은, 물론 그것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연봉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양극화의 속도가 더디겠죠. 근데 지금은 고소득자의 직업도 좋은 분들이 재테크까지 잘한다? 이것은 아예 따라갈 엄두가 안 나는 속도로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가진자분들의 말처럼 서울에 아파트 사야지 무슨 빌라를 사, 이 말에 휘둘리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트 어떻게 플랜을 짤까? 어떻게 계단,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도 안 받고 10번째 계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점프력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만초가 정도의 그런 투자 전략은 아니지만,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헤매면서 나는 한 번에 10계단을 점프해서 올라갈 거라고 망상을 띄는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저는 물론 뭐 오늘 빌라 얘기지만 아파트 얘기도 잠깐 하면, 아파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아파트 얘기도. 제가 그 한국경제 상담할 때, 제가 올해는 방송을 지금 10월 달부터 처음 방송을 지금 한경 방송을 나가고 있는데, 재작년에 방송할 땐가 돈이 정말 없는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분이었나가 전화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이 방학동에 이 아파트를 사도 될까 뭐 물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방학동을 사도 됩니까? 라고 물을 땐 말이죠. 그 멘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분조차도, 그 질문을 하시는 분조차도 이 방학동이라는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서울에서 가장 오르지 못했던 곳이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왜 오르지 못했을까요? 입지가 떨어져. 접근성 떨어지고 환경이며 여건들이 집값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곳곳이 다 오르는데도 방학동이 끝까지 끈질기게 옛날 그 저점에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당시에 뭐였냐면 잠깐만 판서해 볼까요? 지도에다가 제가 그 젊은 분에게 드렸던 제 답변은 우선 이 방학동 매수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 방학동을 바라봤을 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제가 일산하고 저기 안산 이 영상 올린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늦게 오르는 겁니다 라고 했던 영상도 있고 그런 제목을 많이 달았고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결론부터 드린다면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 막판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잘하신 건 맞다. 안산 부동산부터 말씀드리면 안산 쪽이 너무 상황이 지금 좀 많이 암울해요. 안산시 부동산이 지금 뭐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권 집값은 펄펄 끓는데 안산이 이 최근 이 좋았던 호기였던 3, 4년 동안 사실 오른 게 거의 없는 게 맞고요. 몇몇 단지나 많이 올랐고 또 사실 떨어져 버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안산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은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답변 드릴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안산은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즉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 이때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채지도 말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 내년도가 아마 안산시 시장의 그 암흑기가 끝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오르는 집도 곳도 있어요. 진짜 물가 상승도 반영 못하는 부동산도 있겠죠. 하지만은 분명히 오를 건데 바람이 늦게 찾아오고 오르긴 할 건데 늦게 그 상승 시기가 늦게 찾아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방학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건 죽어도 안 오를 것이냐고 제가 스스로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건 아니다. 다만 창동이며 상계며 이문희경이며 이 강북권 대부분이 동북권이 다 오른 후에 오르겠다. 여기랑 6호선 신내 쪽 이런 동네들이. 그리고 그분이 젊은 분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 또 결혼 앞두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방학동이 그분조차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제가 봐도 대단한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칩시다. 사람마다 우리가 지금 위치한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마다 위치하고 있는 입장이 다 다른 것인데 저는 이 방학동 매수를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이 단어를 썼어요. 베이스 캠프. 자, 방학동을 사서 방학동에서 평생 눌러앉으란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인데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 내가 더 올라갈 힘이 있더라도 멈춰서고 거기다 이제 그 진영을 갖추고
쉬죠. 쉬죠. 추위도 좀 피하고 음식도 먹고 이제 휴식을 취하죠.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설령 내가 여기서 몇 킬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더라도 쉽니다. 그게 베이스 캠프고, 저는 그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 그 젊은 남성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남성분에게 방학동은 본인에게 있어서 고마운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여기다 주둔을 딱 자리를 마련하고 에너지 더 모으고 해서 다음 도약을 노리기에는 아주 고마운 곳이다. 그 영상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 당시에 추천드린 게 방학 신동아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동아 잠깐 볼게요. 그분이 전화 주신 게 19년도였다면 아마 신동아 29평이 3억 원이었을 것이고, 2018년도에 전화 주신 거라면 신동아는 2억 원대였습니다. 지금 5억에 나옵니다. 매물 하나에 나와 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러면 지금은 그 다세대 빌라에 계신 거예요? 네. 아파트로 갈아타기. 네. 자, 무조건 갈아타세요. 사도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서울에서 마지막 1억 미만의 갭 투자처예요. 네. 갭 투자처. 그러니까 전세 끼고 투자하는 분들을 갭 투자라 얘기하는데 1억 이하로 아파트를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남은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 이런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방학동은 어떤 지역적인 호재가 부족하다, 뭐 교통이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값이 안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모으고 또 갈아타고 함에 있어서 되게 고마운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 때 중간에 힘이 올라갈 힘이 있어서 멈춰서서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거 치는 차원으로는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는 되게 고마운 아파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마련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다음 자리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맞아요.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물론 있지만은 그 단점이 장점보다는 적다. 이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고 남는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매수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은 결론이 뭐냐면요. 네. 그냥 가만히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잘 사신 거고요. 아, 예. 네. 그 뭐 집값 하락 기사 막 뉴스 올 초에 막 많이 나오니까 두려우세요? 아, 예. 지금 뭐 조정에 들어간다 하고 서울에 강남은 또 네. 떨어진다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봅시다. 신동아 1단지 작년 초에. 여름인가 상담해 드린 단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상담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얘는 늦바람이 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갯밀우기식으로 늑대바람이 불어온다. 네. 다른 지역 다 올랐는데 그때 당시 질문이 그분은 이거였어요. 이거 왜 안 오르냐? 다 오른다는데 왜 내 집만 안 오르냐? 방학동에 있는 이 신동아가. 네네. 팔아야 되냐? 팔지 마셔라. 오를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네. 이게 서울이라면 서울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제 말은요. 네. 근데 갯매우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봐요. 일단 이겁니다. 끝났다 하더라고요. 네? 개 미우기가 끝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갯매우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이 부모의 지원 없이 지금 3억에서 5억이면 시세 차익이 2억, 2억 6천에서 5억이라면 시세 차익이 2억 4천인데, 이분이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 이렇게 1년, 2년 새에 1억 5천, 2억 5천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모을 수 있을까요? 근데 누군 그래요. 분명히 이런 거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방학동? 거기 지하철도 없는데? 무슨 방학동에 집을 사? 지하철도 없는 동네에. 이게 가진 자의 허세고 가진 자의 잘난 체인데, 또 우리 대부분의 멘탈이 약하신 분들 마음이 또 유리알처럼 여려가지고 그런 말 딱 들으면은 그래. 그럼 그분 뭐 잠시 사야 됩니까? 돈이 어딨어. 언제까지 돈을 모으라는 소리예요? 근로소득으로 도대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실에서, 자기의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잘난 척하고 허세하는 말에 상처 입을 거면은 세상 못 살아가요, 힘들어서. 바깥 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상처 입으면서 그렇게 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해주는 게 도움이 안 돼.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해줘야 돼. 어쩔 건데, 그러면. 네? 방학동에 집을 왜 사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 방학동은 너무 외졌지. 방학동 분들에게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거 엄청 올랐어. 이러한 비슷한 베이스 캠프로 추천드리는 아파트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긴 정말 싫어, 거기 빼고 다른 데 없나요? 했던 그런 동네들, 저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봤었어요, 당시에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다만 내가 살 때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멘탈이 약하냐면, 여러분이 이건 진짜 내 사례구나. 제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막 돌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설렁탕을 먹으러 가서 설렁탕을 막 먹는데 그걸 다 먹어가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동네 오면 또 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거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아. 옆에서 전 다 먹어가요, 맛있게. 자, 누가 옆에서 이거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아 하면은 여러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냄새가 이미 났다면은, 제가 코가 예민하거든요? 이 냄새가 처음부터 났다면은, 제가 처음 한 숟갈 먹을 때부터, 우리 직원들 알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이 컵을요, 코로나 전부터 한 10번 닦아요. 혹시라도 물비린내 조금이라도 나는 게 제가 싫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에게도 그런 컵으로 물을 따라 드리십시오 않아서 10번 닦는 게 제가 되게 예민한데, 정말 맛있게 다 먹어가는데 옆에서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아. 그 한마디 딱 던지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네,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약해.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유리 멘탈이야. 우리는 완전 유리 멘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다 잡지 않으시면, 네, 아폴로님, 네, 예민합니다. 근데 예민한 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소한 예민한 사람은 멍청하진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되게 예민합니다, 저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 살 때도, 물론 제가 사는 것 중에 제일 덜 예민한 게 그나마 부동산 사는 게 제일 덜 예민하고요. 그런 거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방학동 나 아파트 살 거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어디 가서 위축돼가지고 얘기도 못해.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진짜로 방학동이든 어디든 조금 이 서열이 훨씬 낮은 지역에 아파트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낫지,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나중에 강남에 집 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계단 1계단 2계단 오른 사람하고 나 한 번에 6계단 7계단 한 번에 점프해서 오를 거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들 누구 말을 더 신뢰하실 겁니까? 네.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동 예를 든 것은, 방학동이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이게 빌라 취급을 받는 수준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진 자의 허세에 상처받지 마시고, 잘난 척하는 말에, 근데 우리 동창회 같은 것만 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건데, 상대방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자격지심을 띠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창회 딱 나갔는데 누구 하나가 강남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지어 마포에 집 산 사람도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네? 마포에 집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위축이 되나 봐요, 스스로가. 그렇게 남 눈치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강남의 아파트에 있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그래서 좀 비속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투자 격언은 쫄리면 빠져라. 쫄린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어떠한 화려한 뭐 멋있는 멘트보다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쫄리면 빠져라.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전율을 느꼈으니까 네,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빌라 잠깐 보면은 빌라를 고를 때 말이죠. 중요한 개념 보세요. 오늘 조금 표현 자체가 저급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단어 써봤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좀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런 단어를 사용할게요. 빌라가 있어요.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이죠.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자, 아파트.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거 답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파트 사야죠. 아파트. 누가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그 다 아는 것들을 근데 이게 아파트 좋은 걸 못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빌라는 저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념은 빌라로 시작해서 빌라로 생을 마감하는 빌라. 죽을 때까지 빌라인 거죠. 이런 빌라가 하나 있고요. 빌라로 생을 시작해서 빌라로 생을 마감하는 빌라. 그리고 두 번째 빌라는 지금 빌라인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빌라. 자, 신분이 있다고 칩시다. 빌라가 천민이라고 할게요. 천민. 아주 저급한 설명이죠. 뭐 좋아요. 뭐 고급 단어 안 쓸게요. 자, 빌라는 천민, 아파트가 양반. 이런 신분 체계가 정해져 있다라면은 죽을 때까지 천민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빌라가 있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 빌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뭘 사실 겁니까? 어떤 빌라를 사실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무리나마 안 하지. 그쵸? 이거 답변 틀리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글쎄요. 그쵸? 저한테 일단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을 답을 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2번 빌라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난주인가 오신 분께서 그 반포에 설해마을 쪽에 조그만한 빌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를 사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궁금해서 오신 건데요. 그분도 자녀분 앞으로 뭔가를 사주고 싶어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설해마을은 물론, 뭐, 청담이나 설해마을이나 강남 삼성동이나 이런 동네들은 대부분 고급 빌라가 많잖아요. 물론, 드문드문, 좀 소형으로 지은 초소형 빌라가 만나긴 어렵지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해마을의 빌라를 사도 되냐고 여쭤보신 이유는 일단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입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서초구고 또 위치도 반포 주변이고 위치가 마음에 드니까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그거 사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러 오신 건데 설해마을 빌라가 재개발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로지, 제로. 아예 없죠. 아예 없죠. 그러면은 설해마을의 그 조그만한 빌라와 저 강북 미아동의 빌라랑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설해마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설해마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쵸, 여러분. 네. 예를 든 거죠. 설해마을의 조그만한 빌라랑 저 강북 미아동에 조그만한 빌라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다르게 물어볼까? 저 청담동에 빌라가 있고요. 저 은평구 수색동에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여러분? 면적이 같다면은 뭐 대지집은 한 7평, 건물 한 15년, 20년 됐고 뭐 그 당시에 지은 빌라니까 뭐 강남께 조금 더 잘 지었겠죠, 당연히. 청담동 빌라가 비쌀까요? 수색동 빌라가 비쌀까요? 강남구 청담동 빌라 1번.
은평구 수색동 빌라 2번.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같은 면적이라면은. 청담이 많네요. 청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라 투자를 안 해보신 거죠. 네. 빌라 투자 안 해보신 거죠. 최희정님, 아직도 1번. 네. 갑자기 왜 또 수색이 막 또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 주관에 버리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 주관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되물을게요. 지금 청담동 빌라가 비싸다, 더 비싸다. 같은 면적이라면은 청담동의 빌라가 수색동 빌라보다 비싸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에게 그분들만 제가 여쭤볼게요. 수색동 가서 빌라 매물 본 적 있으십니까? 수색동에 가서 빌라 매물 시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저 미아 뉴타운에 가서 빌라 매물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색동 빌라 지금 살 때 돈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전세 끼고 사는 투자 금액이 청담동 빌라 매매가보다 비싸요. 지금요 제가 다시 원점.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아주 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못 태어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여쭤봤죠? 청담동 빌라가 비쌀까요? 똑같은 면적이라면 청담동 빌라가 비쌀까요? 수색동 빌라가 비쌀까요? 라고 여쭤봤죠? 사실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야. 뭐라고 물어봤어야 되냐면은 청담동 빌라가 비쌉니까? 수색동의 입주권이 비쌉니까? 자,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답변이 달라지는 겁니까? 수색동에는 대부분 다 95% 이상 뉴타운에 있는 빌라입니다. 다 입주권들입니다. 예비 입주권들이죠, 아파트. 아이고. 우리 조숙진님께서는 재개발 뉴타운 입주권 시세 매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담동이 당근 비싸죠? 라고 쓰신 우리 조숙진님께서는 꼭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아 뉴타운의 빌라 싸지 않아요. 많이 비싸요. 왜냐면 걔네들은 지금 현재 모습이 빌라일 뿐이지 진행이 좀 더 되면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애들이기 때문에 강북에 지금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입주권들이 청담동 설해마을에 있는 그 빌라끼리에 또 고급 빌라도 아니고 강북에 있는 빌라랑 같은 면적의 빌라라면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개발에 대한 뉴타운에 대한 경험과 기본 지식도 없이 빌라가 돈이 안 된다라고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우리 주변에 빌라 투자했다 망한 사람이 많고 빌라를 사면은 내가 사기 전날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내가 판 다음날까지 빠진다 이런 인식이 잡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인식에 바로 사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개발에 대한 호재 즉 다시 판서 잘 보세요. 빌라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2번의 루트가 만약에 없다면 이 다리가 다 끊어져 있다면은 빌라는 철저하게 입지만을 가지고 시세가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1번이 아니라 2번 컨셉에 띄는 2번 방향을 띄고 있는 빌라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기초예요. 근데 이 생기초를 지금도 봐요. 여쭤보니까 과반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과반하게 틀립니다. 여러분 정말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아니면 뭐 거여 마천, 재개발 뭐 청량리 8구에 어디든 가보세요. 얼마나 좀 비싼지요. 걔네들이 비싼 이유는 빌라로 인식돼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아파트 입주권, 예비 입주권이지 뭐. 이 개념으로 거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냥 너무 많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복잡하실까봐 가장 기초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민이 양반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2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길은 입지입니까?
입지입니까? 입지가 좋으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일단 노후도겠죠? 노후도. 열악한 자리들이겠죠? 열악한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게 가능성이 높다란 말의 뜻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되겠죠? 입지가 좋으면은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로 바꾸라고 얘기해 줍니까? 우리 저쪽에 일원동 대청마을 쪽 같은 경우가 노후된 빌라들과 단독들이 많이 있고 입지가 많은데도 거기는 아파트 개발이 쉽사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개포동 택지를 만들 때 최초부터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고 해서 다 개발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말이죠. 이 2번의 색깔에 띄는 빌라도 이게 2-1과 2-2로 나뉘어. 2번도 또 나뉘어. 2번도. 자, 어떻게 나뉘냐. 2번도. 자, 2-1은 지금 현재 개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구역들. 뭐, 불강 몇 구역, 가련 몇 구역, 대조 몇 구역, 응암 몇 구역, 노량진 몇 구역, 영등포 몇 구역. 이렇게 구역들은 2-1. 이게 확정된 거죠. 확실하겠죠. 물론 뭐, 진행 과정에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개발이 지정됐고,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긴 그래도 확실한 곳이구나. 2번 2-1. 그리고 2-2는 뭐냐면은, 아직 개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에 조금 열악한 동네고, 아예 1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1번처럼 죽어도 깨어나도 개발 못할 자리는 아닌데,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2-2예요. 2-1은 지금 개발지로 확정된 애들. 그런 동네. 자, 이거 투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 투자 금액이. 이거 투자 금액이. 2-1.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같은 동네가 있는데, 길 하나 사이로 여기는 개발지래요. 여기는 아니래요. 똑같은 거의 유사한 조건의 물건이 나온다면 투자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이거? 은평구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은평구는 지금 2-1, 지금 지어낸 개념이죠. 2-1, 그러니까 개발지로 지정된 곳에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전세를 끼고 만약에 산다면은요, 투자 금액이 최소 5억 초반에서 5억 정도에서, 그러니까 금매가 나온다면 4억 후반이에요. 전세 끼고. 근데 거의 지금 없어요. 4억 얼마로 이 개발지가 지정된 곳에 빌라를 전세 끼고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내 투자 금액이 4억 얼마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5짜리예요, 이제.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게 7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옆에 2-2, 아직 개발지가 아닌 그냥 평범한 동네가 있는데 조금 낡았어. 그런 동네는 전세 끼고 투자 금액이 1억이 안 들어가니까 한 8천 정도 기준 잡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림잡아도 5억, 2-1 재개발로 지정된 곳에 있는 빌라는 전세 끼고 사는데 5억 원이 내가 묻어야 되고, 그 옆에 아무것도 아닌 동네는, 물론 이거는 좀 깨끗한 집을 잡았을 때 얘기지만은, 전세 끼고서 한 8천만 원. 몇 배예요, 이게 지금? 한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대여섯 배 차이 납니다. 투자 금액이. 용산 볼까요? 아까 우리 용산 한남 뉴타운이 대지집은 7평짜리 지금 뭐 평당 거의 2억에 나와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평당 2억 2천까지도 불러요, 지금. 지분이 작은 애들은 7평 이하짜리들은 남다른 거예요. 이것까지 또 얘기하면 말이 너무 커지니까. 아무튼 우리 재개발 구역에서는 지분이 작아질수록 한 평값이 비싸게 불러요. 그리고 같은 동네 같은 재개발인데도 지분이 땅 면적이 큰 애들은 한 평값이 낮아지는 건데, 이 격차가 되게 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평당 뭐 2억 이런 것들은 7평 이하를 기준 잡아 얘기하는 건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최근에 거래된 게 5평짜리가 10억 5천에 팔렸으니까 한 2억 1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평당.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한 7평짜리가 14억 정도 부르니까 7평 기준으로 평당 2억 정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3평짜리다 그러면 더 비쌉니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럼 한남 뉴타운 빌라가 10수억 원 가고, 전세 나봤자 그거 뭐 끽해야 한 1억 초중반 받을 테고, 그러면은 거의 매매가가 투자 금액인 상황이고, 그리고 용산에서 그렇게 한남 뉴타운 지정된 곳은 그렇게 10매덕을 빌라 사는데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산에도 2-2 아직 개발지가 아닌 동네 빌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후암동, 서계, 청파, 원효로 1, 2, 3, 4가 용문동의 효창동, 뭐 이태원동, 용산동 2가 해방촌에 있대. 이런 동네들이 투자 금액이 보통 전세 끼고 2억 중반에서 3억 사이 보거든요. 그러면 용산도 2-1 개발지역과 2-2 아무것도 아닌 동네에 유사 면적의 빌라 투자 금액이 몇 배 차이죠? 한 4배, 5배 차이 나는 거예요. 4배,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어디 가도 그래요. 초투가, 초기 투자 금액이, 김경선님, 초기 투자 금액이. 뭐, 어느 동네, 여러분, 어느 동네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2-1구역 투자하면 돼요. 2-1 컨셉의 빌라 투자하면 돼요. 근데 웃긴 건 말이죠. 그렇게 나 뭐 5억, 6억, 나 돈 없어. 돈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2-2를 봐야 되는데, 2-1, 그러니까 개발지 빌라에 투자하신 분이 한마디 합니다. 야, 그거 샀다 너 큰일 나. 개발 안 되면 어쩔 건데. 큰일 난다. 너 망한다. 이렇게 또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아니, 그럼 여러분, 탈탈 털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한 7천만원 모았어. 자, 7천만원 모으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애까지 태어나봐. 돈 막 써. 근데 7천만원 모았는데, 그럼 7천만원 은행에 넣어놓을까요? 뭐 되는데요? 똥 됩니다, 똥. 똥 안 됩니까? 저 정말로. 그 똥 되는 거지 뭐예요? 은행에 7천만원 넣어놔서 그게 금 되겠습니까? 은이 됩니까? 동메달은 되겠습니까? 금운동 아무것도 안 되지. 똥 되는 거지, 똥. 그럼 그 똥 될 바에는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 노량진 뉴타운 몇 구역에 투자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이 맞는 거야. 아니면 최소한 그 옆에 흑석은 좀 비싸니까 관악구 신림동의 재개발 이런 거 정도는 사줘야 돼. 누가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 돈이 탈탈 털어 7천만 원인 사람이 4억, 5억을 어디서 마련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 잘난 척을 하고 계속 허세를 펴니다. 탈탈 털어서 개포동에 아파트 사는 분한테 압구정동 사야지 개포동을 왜 사냐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개포동밖에 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압구정동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못 사는데. 아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또 누군 또 물어요. 그러면 2-1 컨셉의 빌라를 하나 살 돈으로 2-2에 해당하는 빌라를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겠네요? 네. 많이 살 수 있어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확실히 개발이 될까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신이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보는 건 딱 한 가지죠. 가능성. 그리고, 이 2-1, 그러니까 개발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과거에 신당 19역 사례 잠깐 말씀드릴까요? 신당 19역은요, 분양 직전에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분양 직전까지 갔으면 이 19역이라는, 신당 19역이라는 곳이 얼마나 오랜 세월 많은 추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무산됐어요. 대법원 가서 졌어요. 비대위한테. 조합 설립인가 무효. 비대위 승소. 그래서 조합이 한 모든 절차가 무효. 원점. 폭망. 그러니까 2-1 개발도, 네? 개발지로 지금 확정된 곳들도 100% 그게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한다는 거죠, 아무튼. 100%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발이 안 될 수 있다. 2-2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가능성을 못 투자하는 거예요. 요렇게 좀 바뀔 거라는 가능성을 못 투자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가능성이에요. 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만약에 된다면은, 옆에 이 재개발들 시세 수준 딱 봤을 때는, 뭐 차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뭐라 그럴까, 상대방을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할까봐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우리도 모른다 그래요. 캐비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다만 가능성을 보는 건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쵸? 개발이 안 됐을 때 이 대비책은 뭐냐? 대비책. 자, 보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이 오를까, 어떤 부동산이 볼 때는 이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를 초점 맞춰서 매수 판단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볼 때는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을까를 볼 때도 있어요. 제가 더 오를 수 있을까를 봤던 주된 부동산들은 강남 재건축들 이런 거였고,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실제 매수했던 게 용인의 아파트들이었어요. 막 떨어질 때, 특히 대형 아파트 막 죽는다, 폭망이다 할 때 저는 이게 약간 뭐 좋은 컨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서 자꾸 폭망 얘기 나오니까 일단 내가 시장을 봐야 되겠다. 또 보고 나니까 폭망 정도는 아니겠더라고요. 매물이 없었거든, 용인 아파트도 대형 거. 그래서 당시에 용인 거는 투자 금액이 5천 정도였고요. 전세 끼고. 16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도. 용인의 대형 아파트 살 때. 2016년도. 3억 50평대가 매수가 3억 9천, 전세대 3억 5천 났어요. 3억 5천. 그리고 내가 그 조사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 전세 구하러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시장에는 뉴스가 계속 이제 용인의 대형 아파트는 망한다, 용인은 미분양의 무덤이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용인도 사람 사는 도시인데, 네? 엄연한 도시인데, 용인이 저 지방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전세로만 집을 찾으니, 전세는 동이 났고, 전세랑 매매랑 5천 차이라면 전세가 조금만 꿈틀거려도 오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왕년에 50평대가 용인 같은 게 잘 나갔을 때는 9억에서 8억 중반 받았던 게 4억 초반까지 빠졌었고, 게다가 이제 아무도 매수를 찾지 않으니 협상이 들어가니까 3억 후반도 꺾이더라고요. 그날 꺾여서 그날 계약한 거예요. 그날 집 보고 그날 계약한 건데, 그때만 해도 집 보자마자 계약하자고 하니까 3억 9천이면 사겠다고 하니까 매도인 되시는 분께서 부동산에 바로 오지도 않고 3번을 전화했어요. 정말 사는 거 맞냐? 그러니까 부동산 사면 빨리 오라고. 그분은 정말 사는 거 맞냐? 그분 전세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막 매매 계약서를 얼마나 써본지 모르겠다고 막 긴장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고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용인 아파트 그렇게 못 사죠? 못 사죠. 당시에 저도 투자 금액이 5천이었는데 지금 2억 5천 이상 올랐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난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마음가짐이 어땠냐면은 5천만 올라.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오르겠지. 지금 100%잖아요, 그러면. 100%잖아.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매도인 분에게 오지랖 떤답시고 이거 집 하시면 사실 안 돼요.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그분은 이게 더 이상 못 오를 거라는 가망할 그런 판단에 파신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나는 사는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계약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분 팔고 나면 후회할 텐데. 뭐 어떡해요. 그 거래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 대비. 최악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용인은 최악의 상황은 아무리 원가법으로 때려봐도 50평대가 3억 9천에 뚫고 3억 5천, 3억 2천이 될 확률이 저는 없다고 봤었거든요. 그렇게 봤던 거고, 이 빌라로 투자할 때도 지금 이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개발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비책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대비책은 뭐냐? 그거는 입지예요. 입지. 자, 이제 나오네요. 자, 아파트를 볼 때는 입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쵸? 우리 평범한 신축 아파트들 볼 때나 평범한 구축 아파트들 볼 때는 입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이라면 입지가 판단의 전부이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가 평범한 구축 아파트라, 뭐 신축 아파트다, 입주 10년 차다, 입주 15년 차다, 이런 아파트라면은 입지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 입지 판단만 잘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라면 입지만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면 되는 겁니까? 그쵸? 김경선님 똑똑하시네. 입지 플러스 사업성 봐야지. 볼 게 많아져요. 즉 빌라도 똑같은데요.
빌라도 기본적으로 입지는 중요하지만 아까 설해마을에 빌라를 살 거라고 물으신 분은 뭐예요? 입지가 그분 판단하는 다인 거야. 입지 플러스 뭐예요? 이건 사업성이 아니라 뭐예요? 가능성을 봐줘야 되는데 2번 컨셉이 가능성이 있는지 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나중에 올리면은 다시 보시고 근데 이제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극적 생방송을 보시고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입지는 뭐예요? 입지는 한마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입지는 여기서 중요한 입지란 뭐냐면은 입지는 거점이어야 돼. 거점. 자, 거점은 두 가지 컨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점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서울의 지리적 위치적으로 중심부여야 돼. 근데 중심부면서 비강남권이 좀 더 유리하겠죠. 중심부면서 좀 열악성을 띠는 곳들이 강북이 많으니까요. 뭐 용산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아예 그런 지리적 거점 자리 또는 서울인데 외곽권이지만 동북권에도 거점 자리가 있고요. 동북권에도 거점 자리가 있죠. 이렇게 동북권 거점 자리가 있고 또 서북권에도 거점 자리가 있고 또 서남부에도 거점 자리가 있어요. 서남부에도 그렇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예 중심부도 있고 이 사이드에 거점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거점이에요. 그게 거점. 왜냐면 빌라가 2번으로 갈 수 없고 1번으로 끝난다면은 네?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1번으로 끝난다면 2번으로 갈 수가 없다. 가능성 없다. 딱 나중에 뭐 어느 날 판별이 난다면은 1번으로 간다면은 입지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입지와 거점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 됐든 다른 말로 또 다른 단어 하나 적을게요. 제가 적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변화. 변화의 폭이 많을 지역. 변화의 폭이 많을 지역. 그거예요. 서북부 거점 자리는 두 군데잖아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거점 자리,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광역 거점 치세요 좀. 거기 쭉 나오잖아요 지도. 서북부 거점 자리는 상암수색과 연신내 불광. 이쪽이 거점 자리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서 부동산 유튜브라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입지를 봐야 돼요. 대비책이고 두 번째는 이건 1번. 두 번째 대비책은 전세를 봐야 돼요. 전세. 자, 아파트는 시거래가 파악이 편하죠. 근데 이제 빌라 이런 거는 시거래가 파악이 어려워요. 그런데 최소한 시거래가 판단이 도저히 안 된다 해도 그 시거래가를 객관적으로 그나마 판별할 수 있는 법이 전세 시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가가 2억이었고 전세가 1억 5천이었다고 칩시다. 매매가 2억에 전세 1억 5천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나 매매 시세 모르겠어. 근데 전세가 한 2억 3천 간대요. 2억 3천. 그러면 정확하게 실거래가 매매가를 모르겠더라도 전세가 2억 3천 가게 되면 옛날 매매가 뛰어넘었죠? 전세가 2억 3천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 매매가는 여기서 갭을 우리가 한 돈 5천 잡아도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는 충분히 추산이 가능해. 추론이 가능해요. 추론이 가능해요. 추론이.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전세가 예를 들면 뭐 떨어진다든지 또는 전세가 계속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맴 돈다든지 이거를 대비책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 개발지로 아직 지정 안 된 여기 우리 지금 설명으로는 2-2 컨셉을 띄고 있는 그런 지역의 빌라들을 고를 때는 저는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전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있으려면은 연식이 너무 낡은 거로 접근해서는 어렵다. 2-1 컨셉의 투자는 낡은 거 사도 되죠. 어차피 뭐 그래요. 헐릴 거고 개발될 게 일단은 확정된 곳이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다면 2-2는
정말 목표를 10년 목표 잡아서, 보유 10년 목표 잡아서 개발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개발 언급만 나와주는 게 목표라고 저는 봐요. 10년 목표 보유로. 개발의 언급만 나와주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거 언급만 돼도 진짜 이거는 뭐, 지금 용산에 빌라 밀집 지역 중에 그 자발적으로 동의서 걷고 있는 곳들 보세요. 그 동의서 걷는다고 100% 된다는 보장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동의서 걷는 행위만으로 시세가 막 날아갑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마치 된 줄 알아요, 지금.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도 막 되는 줄 알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안정을 떼려면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공급이 너무 좀 많으면 안 되겠죠. 아파트도 공급 부족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전세난이 날 수 있듯이, 빌라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세난이 날 수 있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역전세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라가 역전세가 났던 사례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송파에서 한번 났었고, 또 2, 3년 전에 저 강서구나 또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역전세가 났었어요.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내 중심가 쪽에서는 공급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빌라가 역전세 난 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시내 쪽에 갖고 있던 빌라들 중에 그게 중구에 있었든 용산구에 있었든 성동구에 있었든 간에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보유했을 때 내가 샀던 매매가를 나중에 전세 금액이 뛰어넘지 않은 빌라가 없어요. 제가 샀던 모든 빌라들은 나중에 전세 금액이 내가 샀던 매매가 이상을 잘 받았으니까. 결국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집은 내가 산 집이 아니구나. 세입자가 나 사준 집이구나. 되려 나는 집도 공짜로 얻었고 전세금이 매매가를 뛰어넘었으니까 돈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는 저한테 집을 사줬고 여유 자금을 저한테 제공해줬습니다. 전 이자를 안 내는 것이고요. 전세 금액이 매매가를 뛰어넘게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했잖아요, 얘기를. 내일의 전세 금액이 오늘의 매매가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매매가를 뛰어넘으면은 그 집은 내가 산 집이 아니게 되고 세입자가 사준 집이고, 내가 샀던 매매가가 2억이었는데 전세를 2억 5천 받는 순간 저는 집도 공짜로 얻게 된 거고 5천만 원 투자금 회수와 더불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입자한테 받게 된 겁니다. 그 이자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 것이고요. 그쵸? 이러니까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집을 공짜로 사준 거예요, 세입자분들께서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택할 것이냐, 이거는 당사자의 몫인 거예요. 당사자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전세가 안정, 여기서 안정이란 말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서울 평균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면 좋겠다라면 일단 공급을 봐야 돼요. 근데 말이죠,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좀 저렴하고, 그 땅값이 좀, 그러니까 땅값이 비쌀수록 땅값이 좀 비싼 동네들이 이 빌라 공급이 적어요. 왜냐면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거든요.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빌라 공급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6년도 요때 14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공급이 좀 많았는데, 그때 용산 일대의 단독주택 땅값과, 왜냐면 빌라는 단독주택이 있어야지만 그 부수고 지을 수 있잖아요. 빌라 지을 나대지는 없잖아요. 맨 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라는 것은 즉 단독주택의 땅값을 얘기하는 거죠. 용산의 땅값은 용산의 단독주택 땅값을 얘기하는 거고, 2016년도 땅값과 지금 땅값 비교해 보면은 심한 곳들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땅값이 한 평값이요. 한 평값이. 그러니 땅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은 내려온다. 두루 반비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빌라를 사면 안 됐던 2000년도 초나 90년대 후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만 해도 단독주택 땅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였습니까? 서울 부동산이 2000년도 초, 90년대 후반. 아파트 값은 항상 그때도 올랐죠?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단독주택 땅값이 막 솟구치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당신은 어때요? 빌라를 계속 지을 수가 있었지.
그때랑 지금 완전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빌라는 변한 게 없어. 뭐가 다르죠? 땅값이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을 수 있는 땅이 단독주택이 있어야 짓는다 그랬잖아요. 단독주택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십니까? 서울 전체 주택 총량이 100이라면 아파트 비중은 조금이나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단독주택 비중은 계속 마냥 단 한 해도 늘지 못하고 감소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서울 시내에 단독주택 새로 짓는 분 주변에 혹시 봤습니까? 있다면은 종로 구기동이나 부암동이나 평창동 있대거든요. 정말 부자가 아니고서는 지금 저 땅 사서 빌라 짓지 단독주택 짓는 사람 주변에 반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 한답시고 때로 부수기나 하지 단독주택 신축 공급이 많습니까? 없어. 마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냥.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2000년도 초에 빌라가 똥값이었을 때 서울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은 이렇게 귀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가 끝도 없네. 이거 1시간 넘었네. 편집하면 엄청 내용 길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얘기하면 밤새야 돼. 아무튼 데비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하얗신 분들 나중에 다시 또 보세요. 그래서 대비책 첫 번째는 입지였고 두 번째가 전세인데 전세는 뭐예요? 신축 공급이 좀 적은 지역일수록 공급이 적으니까 전세 시장이 임차인에게는 좀 불리하겠고 임대인에게 조금 유리하겠네요. 그쵸? 두 번째 주변에 마지막 요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너무 길어진다. 이주가 많을수록 전세 시장은 좀 강세를 띨 소지가 높죠. 그쵸? 이주가 많을수록. 이주가 뭡니까? 강남도 이주를 하고 강북도 이주를 합니다. 주로 언제 이주하죠? 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철거를 앞두고서 착공을 앞두고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강남권 이주와 강북권 이주가 좀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 강남은 보통 이주가 아파트 재건축 이주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가 낡았으니까 재건축을 하겠습니다만은 강남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좀 낡은 아파트지만은 아파트에 새 들어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해서 나가래요. 자, 이 분들과 강북에 재개발한다는데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계시는데 다가구 주택 방한칸 또는 그 동네에 뭐 재개발 그 빌라 살고 계신 그 세입자분들의 이주와 같나요? 같습니까? 그래서 강남권 이주가 나오면 강남권은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이 아닌 강북권 이주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뭐 다가구처럼 비아파트 상품 전세가를 밀어 올립니다. 강남과 강북에 똑같은 이주가 나오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달리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강북 재개발 살고 계신 분이 빌라 또는 다가구 방학한 살고 있는데 재개발 한다고 나가래요. 그분들이 아파트 전세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못 가. 아파트 전세 갈 수 있는 분이 재개발 빌라에서 왜 새들어 살고 있습니까? 못 가요. 금액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빌라 이런 전세 금액이 옆에 이주가 뭐 100가구 이사 나옵니까? 1000가구 이사 나옵니까? 아니죠. 수천 가구 이주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파트 전세를 이사 갈 수 있는 세입자, 구할 수 있는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몇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2-2, 그러니까 2-1 구역에서 이주 당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옆에 2-2, 아직 개발지는 아닌 동네에 빌라 전세를 구해서 가야 되는데 수천 가구가 이사를 나와. 수천 가구 들어갈 빈집 있습니까? 아무리 강북의 빌라라고 한들 빈집이 어딨어. 빈집이 어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부에서는 마포가 용산보다 빌라 놓고 봤을 때 얘기해요. 이게 마포, 이게 용산이라고 칩시다. 붙어 있죠, 둘이. 근데 마포가 용산보다는 매매가는 싸일지라도 전세 금액은 훨씬 높아요. 매매가는 용산구가 높지만
전세 금액은 마포구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러죠? 마포구는 이주가 많았고요. 아이언 뉴타운의 위시에서 각종 재개발관 뉴타운들 이주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파트로 또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재개발을 해서 서민주택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재개발한답시고 이제 이주를 시켜버리면 이 많은 아파트 못 가는 분들이 빌라나 구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이주가 크게 나오죠, 한 번에. 근데 이 자리는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민들이 못 들어와. 최소한 중산층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서민주택의 물리적인 공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판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둑판에 흑알도 있고 백알도 있어요. 흑알이 빌라고 백알이 아파트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흑알이 자꾸 사라지고 백알로 바뀌고 있어. 이해가세요? 근데 흑알밖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점점 줄이 길어지고 있어. 전세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서울시장까지 얘기 나오면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할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재개발 뉴타운 전면 철거하지 맙시다. 무슨 명분을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아닙니까? 이주가 문제가 심각하니 이주를 줄입시다. 서민들이 계속적으로 공간을 잃게 되고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니 이주를 하지 못하도록 재개발 뉴타운은 하지 맙시다. 재건축도 철거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막 무산시키고 일본제로 막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구역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신축 아파트 값이 날아가고 살아남은 재개발 뉴타운들이 호가를 막 부르는 거 아닙니까? 왜? 희소해지니까. 재개발, 재건축, 무산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이 많이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미래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할 거란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고 아파트 무슨 수로 지어요? 뭐 지역주택 조합 사업합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주택. 절대 하지 마시죠. 그거 궁금해하지도 마요. 그 상담하지도 마세요. 물이 필요도 없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지주택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소송도 많고, 소송이 왜 많을까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맨날 다 모았대. 새빵한 거짓말 아닙니까?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주택 같은 거, 그 성공 사례가 뭐 얼마나 많아요. 그 몇 건의 성공 사례 가지고서 막 아파트 싸게 얻는다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 그거 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를 못 살 망정 빌라를 산다 한들 지주택 같은 건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밤새겠다. 그래요. 계속 나와. 가지치기 계속 나오고 있어.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퍼져나. 무슨 단어만 하나 나와서 퍼져나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지금 프리스타일이니까 따로 준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건데 어떤 개념이 하나 나올 때마다 자꾸 길어지네요. 욕심이네. 전달하고 싶은 욕심. 아무튼 간에 이주를 막았더니만 재개발, 재건축 엉망이. 여러분 요즘 상담할 때 질문 수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내가 청량리 몇 구역을 봤는데 거기서 무슨 매물을 봤는데 이게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고 자기가 봤을 때 예상 분담금 얼마 정도 내면은 될 것 같고 이렇게 물어요. 놀라워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수준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이 준비가 됐구나. 경험치가 있구나. 돈을 벌겠구나. 이분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힘들겠구나. 이게 상담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답만 빨리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답 드리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질문만 들어도 아는데, 고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말이죠. 저 옛날이면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전 시장,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때는 정비구역이 있고 정비 예정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2-1이야 사실.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은 약간 선지정 개념이고 지분 쪼개 같은 거 막으려고 선지정 개념이고 정비 예정구역 딱 지정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흐르면은 정비구역으로 바꿔주니까 둘 다 2-1인 거예요. 정비구역이든 정비 예정구역이든. 요걸 다 합쳐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다 합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제 기억으로 서울시에 몇 개가 있었냐면 구역이 1,500개 구역 정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이 조그만한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뭐, 뉴타운 한답시고 구역이 1,500개 구역이 있었어요. 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지. 엄청 많은 거지. 지금 몇 개 남았을 거예요? 한 300여 개 남은 것 같아. 아파트로 바뀌어서 이제 개발구역 끝난 곳도 있고, 무산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거 무산 시켜. 칼같이 막 일몰제로 무산 시켰죠. 지금 서울시가 안 그래요. 또 주민들끼리 한번 협의해보라 그러죠. 왜? 겁이 나는 거야 이제. 다 무산 시켜버리면 여러분 오늘 재개발로 지정해도 아파트 입주까지 빨라야 12년 13년 걸려. 근데 지금 다 무산 시켜놓으면 어느 10년 있다가 서울에 아파트 무슨 수로 공급되죠? 없어. 3기 신도시는 서울 인근의 공급이지 서울 시내 공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응?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지금 했는지 이 설명, 왜 이 얘기 다 드리냐면은 2006년도 때 우리 평범한, 그때 강의할 때인데 평범한 분들이랑 상담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있잖아요. 저기 고려대역 쪽인데 거기 무슨 약국 있거든요. 거기에 재개발이 있는데요. 거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수준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구역이라는 것을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1,000몇 개 구역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심 가진 그곳이 재개발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역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몇 구역 다 외웠어 사람들이. 왜죠? 몇 개 안 남았은 증거예요. 몇 개 안 남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재개발 이 재건축 구역에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바닥이 지금요.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당시에는 저도 그 구역을 외우려고 이 지도에다가 그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그 자료 딱 보고서 필지 다 보면서 지도에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리고 그거를 구역명을 외우려고 잘 때까지 보다가 베개 밑에 배구자 구역명치 외우려고. 그래서 대형 2구역과 대형 1구역이 안 외워져. 다시 봐. 위가 대형 2구역, 밑에가 대형 1구역. 지금도 기억나네. 네? 이게 안 외워지니까. 지금 그 대형 1, 2구역은 다 뭐예요? 다 아파트로 바뀌었지. 자이 등등. 네. 그때만 해도 그 구역만 외울 때란 말이에요. 구역 명칭을. 너무 많으니까 구역들이.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구역 명칭 다 알아. 불강 5구역이 다야. 다 끝나고 이제 없어 그거밖에. 다 외우는 거야 구역들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무산시킨 것들이 10년 후 공급에 12년 후 공급에 큰 막대한 차질을 입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많이 있으면은 이번에 어느 구역에서 분양을 한대. 그러면 이 구역이 좋긴 좋거든요. 요 구역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요 구역 옆에도 몇 다시 몇 구역이 있고 이 구역 위에도 몇 다시 몇 구역이 있고 얘보다 진행은 좀 느리지만 구역이 있고 그 옆에 그 밑에 구역들이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금 분양한다는 구역에 막 목을 매듯이 뛰어들까요? 안 그래. 이거 안 해도 내가 한번 참아도 주변에 구역들이 많이 보이면 참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야. 그게 다야. 안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다 안 달려들겠습니까? 그게 다인데?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 그래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내년 4월 7일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또는 어느 정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든 지금 이 정부 임기 1년 반 동안의 집값보다도 일단은 10년 후 닥칠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지정할 곳들은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산된 곳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살아남은 애들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절차를 조금이라도 간소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할 것들은 지정을 좀 해줘야 되고, 지정도 하나도 없이 계속 무산만 시키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당장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뉴타운 지정 시점과 입주까지는 정말 빨라야 10년이에요, 이거. 빨라야 10년이니까. 그 시점에서 공급 차질이 벌어질 것들을 지금 여기서 원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산만 한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산시켜줘서 마을 가꾸기, 마을 꾸미게 해준 동네들 만족도가 높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다 재개발달라는 그런 그 인터뷰 뉴스 기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요? 뭐 얘기하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최선차
자신에게 최선을 택하세요, 여러분. 자, 잠깐만. 힘들어. 내일 새벽 4시에 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베스트님 죄송해요. 소통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소통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강의다 보니까 죄송하고, 제가 이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 글씨를 보면서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강의도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저 혼자 지금 소통까지 하면 이거 지금 2시간 내에 안 끝나다 보니까 그렇고요. 원래 강의는 우리 한 50분 정도 하는데 오늘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간에 소통 없는 강의 계속 이어갈 겁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 강의 스타일이니까. 제가 제 시간을 써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강의하는 제가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 바라고. 제가 힘들면서 억지로 갈 수가 없어. 그런 강의는 저는 좋은 강의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고 싶지도 않은 강의를 한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외부 강의 정말 수백만 원짜리 강의 들어오지만은 제가 원하는 컨셉 강의가 아니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 분들 되시는 분들 강의 문의가 연말 다가오니까 많으신데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강의 아니면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강의 내용을 요청하는 강의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이고, 처음 돌아가서 최선책과 차선책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만의 최선책, 나만의 차선책을 찾길 바래요. 어줍지 않게 부모의 도움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을 자책하지 마시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네? 시작점이 다른 것은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게 큰 핸디캡은 맞습니다만 그거를 살면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거라면은 자책하고 부모를 원망해도 돼요. 하지만 그 시작점이 다른 것을 충분히 누군가들은 다 역전해 나가더라는 거죠. 나만의 최선책과 차선책 전략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차선책 또는 선택하지 않은 전략이 누군가에게는 최선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맨날 부모 엄마가 뭐해?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동아줄이 내려오나요? 근데 정말 절실하면 이 동아줄 같은 매물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자, 오늘은 근데 이게 또 아파트 얘기 말고 이제 매수용 빌라, 사도 되는 빌라와 파는 게 좋은 빌라 얘기를 한답시고 했는데 뭐 방학동이며 뭐 설해마을이며 청담동이며 뭐 다 나왔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고 정 모르시겠다면 상담 받아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개 중에 상담료가 비싸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안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로가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상담료 그래요. 뭐 10만원짜리 상담도 있고 20만원짜리 상담도 있는데 제 생각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존심이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원하지 않는 강의를 정말 시간당 수백만원씩 줘도 준다고 해서 안 가요. 안 가. 제가 뭐하러 갔다 오겠어 그거를. 하기 싫은 강의라면서 그거 벌겠다고 안 가요. 안 가. 상담도 마찬가지야. 상담도 하기 싫은 상담 뭐 하라고 있어 그거. 서로가 도움이 안 돼. 근데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초보든 뭐든 간에 마인드인데 마인드가 얼마나 열려있느냐 이 그릇을 얼마나 키우느냐. 다만 이 그릇에 담을 게 내가 없더라도 그릇을 키우는 연습은 해야지. 그러면 이래요. 누구는 그래요. 당장 내일 아침에 로또 맞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돈 못 벌어. 왜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많은 물을 원해. 이렇게 지금 많은 물을 원하지 이 물을 담을 그릇을 이만큼씩 준비하지 않아. 그것은 이만큼의 담을 수 있는 물이 생겼을 때 그 이만한 그릇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늦어요. 물이 비록 내가 요 정도밖에 물이 없을지라도 이만한 큰 대접을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게 마인드야. 마인드가 안 되는 분은 죽어 죽게 해도 그릇에 담은 물이 못 만나. 그냥 착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큰 양의 많은 양의 물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내가 어디든 담을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해요. 못 담습니다. 그 물 만나는 것보다 그릇 만들기 더 어려운데 마인드가 안 되는데 무슨 돈을 벌어 도대체. 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가진 돈이 없더라도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안 되는데 돈이 생기면 내가 번다? 이러 갑자기 하루에 뭐 로또가 맞는다?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돈을 벌어?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만한 물을 꽝꽝 얼려서 큰 눈사람만큼 얼음덩어리 만들어서 요 컵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얼음덩어리를. 그래놓고 자기는 담았다라고 착각합니다. 담긴 뭘 담아. 녹으면 다 흘러넘쳐요. 그릇이 요만한데, 내 그릇이. 그래서 이 그릇은 만드는데 돈이 안 들어. 큰 돈 생기고만 바라지 마시고 돈이 없더라도 큰 그릇부터 만들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고 그게 마인드 아닙니까? 근데 규제가 심해. 어려워. 허구한 날 나는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책박이들 돌아야 돼. 주말에는 쉬어야 돼. 주말에 왜 쉽니까? 그럼 나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주말에 쉬지 말고. 쉴 거 다 쉴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놀 거 다 놀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요? 응? 돈을 어떻게 모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한 명이라도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독자 중에 한 명이라도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한두 명이라도 탈출하면 돼. 나는 그 연탄 떼는 집에서 가스가 몇 번씩 새고, 그래서 항상 연탄가스 마셔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좁은 집에 온 식구 자고 있는데 그놈의 그 바퀴벌레. 저희가 이제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가서 새벽에 깨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바퀴벌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얘기예요. 어릴 때.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집에. 제가 무리했죠. 근데 무리 안 하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도 살면서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무리를 많이 했냐? 가난을 벗어나는 무리.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무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병을 얻었지만, 너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래? 다시 가난하던 시절 돌아갈래? 저는 안 갈래요. 못 가겠어. 나는 지금 병 걸린 게 나 차라리 난 가난 다시 못 가겠어. 나는 두 번 다신 그 상황을 가고 싶지가 않아. 두 번 다신 가고 싶지 않아. 정말로요. 아무리 내 몸이 튼튼한데 나는 못 가요. 그냥 난 이게 나야. 차라리 지금이 나 행복해. 그런 집에 다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이건희 회장 별세하고 그 남긴 글을 읽으면서도 저는 사실 공감 못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건강한 몸을 얻더라도 난 가난으로 못 돌아가겠다.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다만 건강까지 챙기면서 내가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과연 그랬다면 내가 완벽한 무리를 할 수 있었고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세상에 다 얻을 수는 없다니까. 다 가질 수는 없어. 하나 버리고 두 개 얻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집에 못 사시고 계속 전세 사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 버리고 두 개를 얻는 그 삶의 원리? 이거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도 잃고 싶진 않아. 그냥 하나만 얻으면 안 될까? 이런 거 없어. 하나 버리시고 두 개 얻어야 되는데. 잃고 싶진 않고 욕심은 작아. 하나만 얻으면 돼. 그런 거 없다고요, 세상에. 그게 자기 모순이라고요. 계속 나와, 자기 모순이. 가짜 편지랍니까? 아무튼 간에. 공감이 별로 안 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최선책을 다 잡고, 주변에서 하는, 아까 멀쩡하게 먹고 있는 설렁탕에서 갑자기 옆에서 냄새 난다. 이런 말에 휘둘리는 게, 여러분, 설렁탕 먹다가도 휘둘리는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여러분? 네? 설렁탕 먹다가도 휘둘리는데, 부동산은 어떨까? 뒤집어지죠. 이 말 하면 이렇게 되고, 저 말 하면 저렇게 되고, 네? 귀가 얼마나 파랑거리냐면 날아갈 것 같아. 공중에 뜰 것 같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성공한 사람 중에 고집 없는 사람이 없고, 실패한 사람 중에도 고집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중간은 뭐냐? 어영부영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을 어느 방향으로 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극단적으로 결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중간 애매한 건 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도 뭐야? 고집을 올바른 방향으로 펴라. 그래서 애들이 고집 피는 것을 막지 마세요.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집이 없는 애들이 오히려 고집 없는 애들보다 고집 강한 놈들이 훨씬 나아요. 그런 애들이 난 거예요. 100번 난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 예민한 애들이 최소한 멍청하진 않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병법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요거 지금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 있죠. 이제 회사 우리가 3,000불에 찍어서 2,000불은 회사 자체적으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2천만 원씩 두 번, 총 4천만 원을 이제 그 난치병 어린이 후원금으로 우리 사랑의 열매에 기탁을 했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팔다가 남은 책을 회사로 다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회사로 왔는데 몇백 권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가져왔냐? 인터넷 서점에서 팔리면 15,000원 중에 한 8,000원에서 9,000원가량이 서점에서 뛰어가요. 너무 많이 뛰어가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배송을 해드리면은 15,000원 온전히 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서점에 떼이는 거 없이.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직 몇백 권이 남았어요. 요거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제발 좀 구입 좀 해서 좋은 일 좀 합시다. 올해 가기 전에 좀 하세요, 여러분, 제발. 에? 좀 해요, 해. 이 15,000원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1억 5천원 벌겠다고 다니면 뭐예요? 나는 그런 마인드로는 좋은 금액을 못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내용 보면서, 요거 내용 보시면서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이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회사에 아직 몇백 권 또 다 갖고 왔어요. 저희가 전문 포장업체는 아니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포장해서 손수 사인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렇게 보니까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말 가기 전에 좀 좋은 일 좀 합시다. 네, 여러분 15,000원 2만원 뭐 좋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린이 도서 후원금 난치병 어린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지금 보시는 마칠게요. 누나가 되어서라는 오늘 구입 영상은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도서 후원금, 도서 구입금이죠. 구입금 우리가 2천만 원 단위로 후원한다 그랬죠. 오늘 2020년 7월 27일 오늘 오후 3시 7분에 사랑의 열매에 이제 2차 도서 기부 2차 2천만 원을 이제 송금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제가 어제 요게 이제 그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인데, 이 도서 인사말에 보면은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이제 저긴장성 척추 측만을 앓고 있는 가명 김한솔 양과 소아병동 어린이들의 병원비 후원에 쓰입니다. 어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가명 이 김한솔 양과 가족분들과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화성에 계세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좋은 고기 마시고 개구리도 잡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책을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그 김한솔 양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잠시나마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대표로 듣고 왔습니다. 처음이래요. 잠시나마 약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근래에 만났던 상담이나 많은 분들 만났을 때는 아무도 웃는 분이 없으셨는데, 어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책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럼 감사라는 말보다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고, 아직도 이거 구입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좀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해주시든 아니면은 조금 더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병법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메인 영상에 요 책 구입 방법이 올라가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고,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구입해 주시면은 서점에서 많은 돈이 뛰어가요. 굉장히 많이 뛰어가서 제가 이제 직접 판매, 그러니까 서점에 맡긴 판매가 아니라 내가 직접 팔겠다 해서 우리 회사에서 많은 책을 쌓아놓고 팔았는데 거의 지금 다 팔아갔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안 팔려서 그 남은 책을 또 회사 다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또 까무라치겠네요. 이게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전화며 뭐 주소 받는 거며 포장이며
보내드리는 거면 일이 많아요, 사실. 회사에도 바쁜데 이 도서 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되게 미안한데 두 번의 기부를 이렇게 했고 우리 또 3차 기부 또 해야 되거든요. 다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 한 거예요. 힘들게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기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런 번거로운 것을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구입하신 분도 다 잘하신 거고. 이걸 뭐 마치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돈을 내가 책을 팔아 내가 뭐 갔습니까? 다 같이 함께 도와주는 취지로 부자연법 이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자병법 구독자분들답게 생각을 해주시고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